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0대 후반이 된 한 여성입니다. 옛말에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니만 이제서야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네요. 그동안 저는 참 잘 살았다고 생각하기만 했었거든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겪으며 참 마음대로 안 되던 자식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저는 나름 결혼 전에는 잘 나가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식적인 녀석을 찾아보는 것은 주변에서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한 끝에 좋은 직장에서 남들보다는 조금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준비하면서 저는 왠지 제가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멋진 직장인 여성으로 성공하는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20대 중후반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중간에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아이를 낳기 이전까지는 회사에 몰두하면서 끝까지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아이를 낳고 연이어 둘째 아이까지 낳다 보니 여자로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왜 결혼을 그렇게 서둘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40 정도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할 거예요. 정말 한이 맺힐 정도로 아쉬웠거든요. 저는 20대 중반이 되고 나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저를 이뻐하시던 팀장님이 소개시켜줬는데 정말 건실하고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착하기만 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야망이 있고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그런 사람은 더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저 만나면서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며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팀장님의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번 연락을 더 주고받았죠. 제가 별로 시큰둥하자 팀장님은 중간에서 저희를 연결시켜 주시려고 퇴근 후 그 남자와 함께하는 자리에 저를 자주 부르셨어요. 어쩔 수 없이 몇 번 자리를 함께 하면서 그 남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팀장님이 저와 그 남자를 연결해 주시려 하는지 나중에는 팀장님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을 정도예요. 야, 진짜 둘이 잘 어울리네. 어? 보기에는 이놈이 손해 보여도 얼마나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는지 몰라. 얘네 회사 이사님이 나랑 잘하는 사람이잖아. 일 하나는 끝내줘.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고. 네, 팀장님. 정말 좋으신 분 같아 보여요. 아이 정말 그렇다니까. 내 말 믿고 한번 만나보라고. 아 차차. 아유 우리 큰애 생일이니까 깜빡했네. 내가 빨리 들어가 봐야 돼서 그러는데 오늘은 둘만 먹고 가. 알았지? 네? 저기 팀장님. 팀장님은 약속 장소 앞에서 어색하게 일부러 저희 둘만 남겨놓고 자리를 떠나버리셨고 저와 그 남자는 단 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무척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손까지 덜덜 떨면서 제게 밥을 먹으라고 권하는 그의 눈빛은 매우 진솔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좋아해주고 진심을 다해서 대해주는 것을 느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저 또한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남자는 정말 제게 온 정성을 다 쏟았고 그 후로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주말에 함께 영화도 봤고 식사도 했으며 이런저런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얼마 후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직장 동료는 연애만 하고 결혼은 한참 후회하라고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재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번 달에 회사를 그만둘 것 같다고 했거든요. 임신도 하고 시댁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면서 말이죠. 그 친구도 저 못지않게 열정도 많고 승진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진짜 내 말 들어. 연애는 좋은데 결혼은 한참 있다가 해라, 알았지? 사회생활 계속하기 정말 힘들어. 나 아마 다음 달에 퇴사할 것 같다. 아니 왜? 아이 낳고도 충분히 직장 다닐 수 있잖아. 아이 맡기면 되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니까. 에휴. 아무튼 너는 꼭 이 회사에 남아서 내 대신 시켜주길 바란다. 직장 동료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충분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 마음을 먹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여의 연애 기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친은 세상 누구보다 저를 잘해주었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심성이 많이 고운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돈을 주운 적이 있었어요. 지하철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누군가 흘린 흰 봉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10,000원짜리가 10장이나 들어있더라고요. 대부분 이럴 때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가져갔을 거예요. 저도 그 돈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그 봉투를 들고는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사명감에 입사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역 안으로 내려가서 분실물을 찾는 사람을 못 보았냐고 물어보았고 혹시라도 그 근처에서 그 봉투를 찾으라고 배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주변을 두리번거리더군요. 그때 날씨가 엄청 추웠기에 밥도 먹지 않은 상태로 밖을 돌아다니니 저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친의 그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주인 없는 그 봉투를 들고 그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고 저녁 9시나 되어서야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몹시 서운하고 화가 났던 제게 남친은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중에 내 자식들을 나도 이렇게 키울 거야.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대해줄 거라고 믿거든. 그건 오빠 착각이야.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 고마운 줄이 나는 줄 알아? 세상 사람들 다 오빠 같지 않아. 어느 정도는 다 자기 욕심이 있고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날 남친과 티격태격을 하면서 의견 대립을 했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제 남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듯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면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 남자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3년 반 정도의 연애를 한 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한창 승진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던 때였고 인정도 받고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회사에서 웬일인지 이전과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았고 쉬엄쉬엄 하라는 식의 선배 말들이 이어졌어요. 어차피 아이를 임신하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면서 그럼 회사에서만 손해일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회사에 다닐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어요. 시댁에서 아이를 낳은 후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만 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만큼 사회생활 다 해봤으니 이제는 아이 낳고 살림할 준비해야지. 그래야 애도 잘 크고 남자도 안정되게 일 잘하고 그런 것이란다. 어머님, 그래도 저는 회사에 오래 남아있고 싶은데요. 아이 낳고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놓아야 우리 아들도 사회생활을 잘하지. 자고로 가정이 평안해야 남자가 팍한 일을 잘하는 법이다. 시어머님은 무조건적으로 제게 회사를 그만두길 강요하셨고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이라도 들어주면 좋으련만 시모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요. 착하디 착한 마음이 이럴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첫 아이를 낳고 보니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양쪽 부모님 모두 아이의 양육을 도와주실 여력이 되지 않는 한 여자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많이 힘들다는 현실의 세계에 부딪혔죠. 저는 결국 첫 아이를 낳고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까지 낳은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상실감이 너무나도 컸지만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보다 아이 둘을 양육하는 것이 더욱 힘들었어요. 아들만 둘이다 보니 점점 체력의 한계를 느꼈고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위대하게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점점 제 커리어를 잇고 전업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셋째로 아들을 또 낳게 되어 아들 삼형제의 엄마로서 매일매일을 정신없이 살게 되었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육아라고 할 정도로 제가 여태껏 느껴온 삶은 쉬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제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이런 육아맘의 고충을 서로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각자 남편들 흉도 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냈고 여러 가지로 많은 힘이 되었어요. 남편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시댁에도 경제적으로 꽤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다행히 돈 걱정을 거의 하지 않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남들은 이런 저희 집안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친한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죠.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최고지 뭘 그래. 뭐 일 안 해도 돈 걱정 없이 새 아들 키우면 너무 편하지. 그래도 나는 내 일하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서. 보기에 겨웠구만 겨웠어. 그런 소리 누가 들으면 욕할 거다. 세상 제일 부러운 전업주부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월해졌습니다. 말귀를 알아들 나이가 되니 삼형제는 서로를 위해 잘 놀아주었고 가끔 싸우기는 했어도 워낙 심성이 고운 형제들이라서 크게 번지는 일도 없었어요. 특히나 첫째 아들은 어찌나 착하고 순딩이던지 동생들에게 장난감이고 뭐고 다 뺏겨도 아무 말도 못하고 꾹 참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일 정도이니까요. 한 번은 유치원에서 손에 친구에게 물려 팔뚝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울지도 않고 쳐다보고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유치원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다른 친구들이 의뢰 제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더 많이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확 났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자기 아빠 닮아서 꼭 똑같이 착하게만 구는 모습을 보기가 싫었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큰아들에게 친구한테 맞으면 너도 똑같이 때리라는 말까지도 해버렸네요. 둘째, 셋째 아들도 선천적으로 착하기는 했지만 유독 큰아들이 정말 순했었어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중고를 다니면서도 아들의 그런 착한 마음씨는 학교 친구들에게까지 소문이 다 날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선생님들은 제 큰아들을 유독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공부도 꽤 잘했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항상 무엇이든 솔선수범하는 이 아이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부모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착하게 자란 아들을 보면서 내심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가끔 술자리 기울일 때면 저희는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우리 큰놈 그거 나중에 어디 가서 이용이나 당하는 건 아니겠지? 너무 쑥맥이라서. 아이고 여보 그런 소리 말아요.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자기 할 건 다 알아서 했잖아요. 사내 놈이 말이야. 그래도 뭔가 좀 다부지고 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라니까. 당신 닮아서 그런 걸 어쩌겠어요. 아들이 그럼 아빠 닮지 누굴 닮겠어요? 남편은 자신을 닮아 너무 착하디 착한 큰아들이 걱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었었어요. 인생이 워낙에 역경도 있고 하다니까 부디 장남으로서 강하게 살아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렇게 아들 3명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 모두 대화에 들어가고 군대도 제대를 했죠. 이제 결혼만 시키면 저희 두 부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남편이 일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죠. 지병도 없이 건강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사망에 온 가족은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수면제 없이는 못 살 정도였어요. 아들 셋 역시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없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때 제 곁에 지켜준 사람이 바로 제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은 이미 10년 전에 암으로 남편을 잃은 후 아이 둘을 키우며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여동생이 절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살아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긴 했지만 힘든 큰아들 곁에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생겼다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면서 제게 상기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저 진짜 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제게 이런 사람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 다행이다. 너무 잘 됐어. 네 아빠 그렇게 되시고 마음 잡기 힘들었을 텐데 어쩌면 인연이 이렇게 나타났다니. 아빠가 보내주신 것 같아요. 큰아들 마음 잡고 잘 살아가라고. 엄마, 저 이제 좀 숨이 쉬어지고 웃음도 나오고 그녀 때문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삼형제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약하고 순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버텨낼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는 제 여동생에게까지 자랑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동생 역시 이럴 때는 곁에서 지켜주는 이성 친구가 최고라고 하면서 조카의 연애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여동생이 큰아들이 연애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 앞까지 와서는 제 아들의 자동차를 그 여자가 끌고 갔다고 했어요. 그 차는 남편이 아들 직장생활 시작한 기념으로 사준 첫 차라 아들이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타는 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어 아들을 불러 들어보았어요. 아들아, 저기 이모가 너를 집 앞에서 봤다는데 네 차를 왜 여자친구가 끌고 가? 아, 엄마, 그게 저기 내일 어디 외곽을 나가야 되는데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난 기쁜 마음으로 빌려준 건데 왜? 아니 그래도 그 차는 네 아빠가 취업기념으로 사준 차인데 여자친구가 운전이 어떤지도 모르고 엄마는 좀 그런데? 에이, 엄마, 난 그녀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야. 날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준 여자잖아요. 아들은 그날 자동차를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그녀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베풀었던 모양이에요.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었지만 아들이 받는 월급으로도 카드값을 메꾸기 부족하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니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순수한 우리 큰아들의 혼을 쏙 빼놓았나 싶었거든요.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고 그로부터 한 달 후쯤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싹싹하게 웃으며 제게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녀였지만 저는 왠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이 겉과 속이 틀린 것처럼 웬만해서는 보이더라고요. 그녀는 왠지 그런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얼굴도 몇 군데에 손을 댄 듯한 느낌이었는데 뭔가 모르게 세 보였고 제게 선뜻 다가와서 싹싹하게 행동하는 것도 왠지 남자 경험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얼핏 보아도 그 여자에게 온 정신이 다 팔린 것 같았습니다. 스테이크를 자를 때에도 뭔가 부족해서 직원을 부를 때에도 모든 것이 그 여자를 위해 초점이 맞춰져서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답답해져서 집에 온 후 제 여동생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 의지하고 속 얘기할 곳이라고는 동생밖에 없더라고요. 여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요즘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남자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여자들이 많다면서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저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도 있었고 제 아들도 나이에 비해서 꽤나 번듯하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갑자기 지혜비가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틈을 타서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좋아 죽는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큰아들이 좀 중심을 잡고 착한 며느리 얻어야 일이 있는 동생들도
그걸 보고 배울 텐데 말이죠. 저희 집 아들 셋이 좀 또래 남자들에 비해 순수한 건 사실이에요. 워낙에 애 아빠의 심성이 그런데다가 평생 어려움 한 번 없이 살아왔었기에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렇긴 합니다. 어른이 되어 세상을 좀 더 가르쳤어야 할 나이에 남편이 세상에 떠나버리고 나니 그 다음엔 저 혼자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던 중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도 다들 애인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결혼을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세 아들 모두 결혼을 못해 안달난 놈들처럼 제게 결혼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황당해 죽겠더라고요. 그때 큰아들이 막 30살 정도 되었을 테니까 세 아들 모두 결혼이 늦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들들이 하도 성화를 해대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커보니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들지 않던 큰아들을 결혼시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었는지 몰라요. 아들과 몇 번이나 이 문제로 다투기도 했었고요. 아들은 제가 이유도 없이 싫어한다면서 모진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렇게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엄마 아들, 잘난 것 하나 없는 엄마 큰아들을 이렇게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데 왜요? 아니 이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멀쩡하던 네가 차 사고가 났다고 하질 않나? 카드값이 모자라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질 않나? 술도 못 마시는 녀석이 술이 만취가 되어서 돌아오고, 엄마는 네가 애인을 만나서 뭐가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겠어. 엄마, 그냥 흔한 연애의 일부라고요. 다들 이렇게 살아요.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다 보니 저희 셋 모두 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이제는 이대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뭐? 이 녀석아,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동생들도 저도 다 성인이에요. 다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요. 엄마, 이런 식으로 저희 계속 구속하려고 하시면 저희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큰아들과의 마찰 때문에 저는 정말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니 엄마가 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인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어요.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큰아들을 결혼시킨 것을 출발로 둘째, 셋째 아들이 2년 사이에 연달아 결혼을 했죠. 남편이 남기고 간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아들들에게 괜찮은 집을 마련해주고 저는 그때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년 정도가 지나니 큰아들의 낯빛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어요. 아이도 없이 한창 좋을 신혼인데 표정은 어두웠고 밥도 못 먹고 다니는 놈처럼 얼굴이 까칠하더라고요. 회사 일이 바빠서 저희 집에 자주 오지도 않았었는데 가끔은 전화도 잘 받지 않으니 계속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서 부모끼리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서로의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님 하며 자리도 함께하는 사이거든요. 제게 김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요즘 제 큰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명재가 좀 많이 힘든가 봐요. 우리 명재가? 너 혹시 뭐 알고 있는 거 있니? 나도 안 그래도 표정도 어둡고 애가 말라가는 것 같고 해서 걱정이 많았거든. 도통 말을 안 하니 뭔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게요. 자세한 건 좀 말씀드리기 힘든데 재수 씨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속이 상한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제가 진짜 명재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저는 정말 둘이 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도 없을 때 최대한 빨리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너 알고 있지? 말 좀 해다오, 응? 제발 알고 있는 대로 말 좀 해줘봐. 내가 아주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아들의 친구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밤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당장에 큰아들을 찾아가
다 뒤집어 놓고 이혼을 시켜버리고 싶었지만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런 행동도 할 수가 없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가 듣고 싶어 큰아들을 부르기로 했어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전화를 하려는데 큰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무척 상기된 목소리로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 아빠 될 것 같아. 임신했대. 세상에, 내가 정말 아빠가 되는 거야? 어머나, 정말이야? 어? 아이고, 잘됐다. 축하한다.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우리 아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 될 준비만 하자. 응? 엄마가 뭐 필요한 것 좀 준비해 줄게. 저는 순간 너무 기쁘더라고요. 누가 아들이 결혼해서 잘 못 살고 있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모두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아이로 인해 큰아들 부부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 믿었죠. 저는 꽉 막힌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세 아들이 모두 결혼을 했어도 제가 결혼해서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꾸 며느리들을 사회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꼭 집에만 있지 말고 아이가 없을 때 자주 나가서 밥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라고 했고, 때로는 용돈도 쥐어주었죠. 가끔씩 새아들이 부인이 없는 틈을 타서 저희 집에 아들들끼리 놀러들 올 때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억압받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맡긴 것이 한이 맺혀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 집 며느리들은 주중이고 주말이고 회식도 잘 참석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밖에서 자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저희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풀어준다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현대식의 시어머니, 멋지고 쿨한 시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가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아 백화점에 들러 아기용품들을 엄청나게 샀습니다. 유모차고 뭐고 며느리 마음에 드는 걸로 사라며 현금도 꽤 많이 주었죠. 며느리는 어느덧 임신 막달이 되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 딸 구분 없이 그저 건강하게만 낳아달라고 기도까지 했고 결국 며느리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들보다 손주가 더 예쁘다고 남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생각만 해도 너무 심장이 뛰고 행복하더군요. 이제 막 3, 7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제게는 온 우주를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 산후조리 해줘야 한다고 저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모를 윗돈까지 얹어주면서 구해주었습니다. 제가 해주면 불편해할까봐 최대한 저는 많이 가지도 않았죠. 한겨울에 아이를 낳아서 혹시나 몸에 바람이라도 들어갈까봐 며느리의 따뜻한 내의까지 몇 벌 사서 챙겨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었어요. 그리고 다가온 연말, 저는 여동생과 함께 해돋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둘 다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의지하며 여행을 다니자고 약속했거든요. 많은 인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많이 설레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어 인파를 뚫고 해돋이를 보러 나갔는데 그곳에서 낯익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큰 며느리였는데요. 옆에는 웬 낯선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야 할 판국에 외간 남자와 함께 해돋이를 보러 오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2번, 3번을 보아도 딱 제 큰 며느리였어요. 여동생과 저는 너무 황당한 마음에 곧장 며느리에게 다가갔죠. 아니, 너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은 어디다 두고 왔니? 이 남자는 또 누구고? 네? 저기 어머님, 사촌 오빠인데 그게 뭐 사촌 오빠? 너한테 사촌 오빠가 어디 있어?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하던 와중에 제 여동생이 큰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큰아들은 밤새워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새벽부터 컵라면 하나를 먹고 있더라고요. 이모, 엄마, 여행 즐거우세요? 아직 해 안 떴죠? 안 추워요?
너, 너 네 마누라 어디 갔는지 알고 다니는 거야? 꼴 좋다, 꼴 좋아. 저기 친정에 잠깐. 친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마누라 보이냐? 저기, 저 남자랑 같이 여기 있다. 내가 정말 이 바보 같은 놈. 아휴. 큰아들은 끝까지 며느리 감싸려고 친정에 갔다가 둘러댔다가 제가 화면에 비춰주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더군요. 그 순간 며느리는 그 남자와 함께 저쪽으로 임파속을 두르며 빠른 걸음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쫓아갔죠. 야, 이것들 거기 안 서? 너 네가 그러고 내 며느리냐? 우리 아들 없다 두고 외간 남자를 해돋이를 보러 와. 몸푼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이런 짓을 해. 어딜 감히 이 나쁜 년. 뛰어가서 드디어 며느리의 옷을 낚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채고는 마구 흔들어댔어요. 언제부터야, 허구한 날 밖으로 쏘다니고 그래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지 않니? 그저 내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다 좋게만 보려고 했다고. 근데 네가 이딴 짓을 해. 네 년이 이러고도 사람이냐? 네 새끼 낳은 지 이제 고작 3, 7일밖에 안 됐는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희들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머리채를 잡은 제 손을 부리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여동생은 그 남자를 붙들어 멱살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구경거리가 제대로 난 거죠. 평소 제 모습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아들이 이 꼴을 당했다는 생각을 하니 물불 안 가리고 막 들이대게 되더라고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창피하고 뭐고 다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쪽팔리게. 저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 산모라고요. 산모한테 이러시면 벌 받으시죠. 이거 빨리 놔요. 놓으시라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산모? 옳거니 너 산모였지. 애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산모가 다른 남자랑 밤에 지새워 해돋이를 보러 오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넌 애초에 사람년도 아니야. 언제부터냐? 내 아들 피마를 간 게 언제부터야? 한참을 난장판을 만들고 난 후 며느리와 그 남자는 저희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로 아들이 있는 집으로 올라갔고 여태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의 외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모르는 척하며 살아왔던 것이더군요. 이 바보 같은 놈이 연애 막바지부터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정리한다는 며느리의 말을 믿고 결혼까지 했었더라고요. 엄마, 난 정말 믿었어. 꼭 정리한다고 했고 이미 끝난 사이라고 했어. 그냥 나 그거만 믿고 있었다고.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세상에서 다시 살게 해준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도 모르냐? 이 순진한 놈아. 아이고, 이 등신. 이 애는 얘 맞는 거야? 확실해?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이 애는 누가 뭐래도 내 아이야. 이 등신 같은 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누가 뭐래도 내 아이. 그년이 지금 애 낳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놈이랑 해돋이를 보러 여행을 갔는데 네 애가 확실해?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살래?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아들은 누가 뭐래도 자신의 핏줄이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저는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손주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결국 큰아들과 손주는 친자 불일치의 관계로 나왔다는 결론을 받게 되었죠.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딱 이때 걸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을 때의 그런 처참한 심정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순간 정신을 잃었을 정도였어요. 큰아들 역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상당한 충격이었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해돋이 장소에서 그대로 도망친 며느리가
며칠째 집에도 들어오고 있지 않자 저는 아이를 데리고 며느리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주를 그곳에 눕혀놓고 말했죠. 이 아이, 우리 집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이입니다. 이 집따님이 몸푼 지 한 달도 안 돼서 산후조리 중에 다른 남자를 헤드지 여행을 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니, 사돈, 그게 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딸이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럴 애입니다. 아주 싹수가 노랗더군요. 연애할 때부터 우리 아들 차를 빌려서 사고를 내고 카드값을 펑펑 쓰게 하면서 도대체 뭘 보고 결혼한 건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저희 아들을 이용했더군요. 밖에서 즐기고 다 즐기고 다른 남자애까지 임신한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디 말씀 좀. 아니, 뭔가 오해가 있으실 거예요. 이놈의 기집애가 어떻게 이런... 오해는 개뿔. 이런 건 오해라는 말이 아니라 파렴치한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할 거고 당신들 가게 앞에 내가 다 소문내고 다닐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내 아들 이꼴로 만들어 놓은 거 나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 용납 못해. 저는 그렇게 남의 집 손주를 데려다 놓고 그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아들 녀석이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또 찢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울면서 힘들어하고 있기만 한 아들의 모습도 보기 싫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당장 눈물 닦지 못해?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뭘? 예미한테 불효 언제까지 할 거야? 그만하고 그런 년 당장 잊어. 네 자식도 아닌 애한테도 절대 미련 같은 거 갖지 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뭐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못나서 아들이 이 꼴밖에 못돼서. 이놈아, 그런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나다. 내 가슴에 대못 박는 거 이제 그만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런 년들한테 실컷 이용이나 당하지 말고. 일부러 더 단호하게 말하고 난 후 한참 후에 저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쓸데없는 눈물은 흘리지 말라고 약속을 받아내었죠. 그나들은 그 후로는 큰 마음을 먹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그 상간남에 대한 신상 정보도 알아내더군요. 알고 보니 상간남은 며느리와 아주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사람인데 잠시 헤어졌던 순간에 저희 아들을 만나 결혼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만나다가 결국 상간남의 아이까지 임신한 것이고요. 아들은 그 상간남에 찾아갔다고 했어요. 둘째, 셋째 동생들과 함께해요. 상간남이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큰 소리로 난장판을 만들어버렸고 결국 경찰서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로 아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하는 아들에게 오히려 잘했다고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을 낸다고 해도 그 돈이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맨날 말없이 조용하게 참고만 있던 큰아들이 그렇게까지 했다면 분명히 앞으로는 뭔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래,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하지? 네, 엄마.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마음속으로 끙끙댔는데 그렇게라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저 이제 그 년놈들 다 털어내버리고 재미있게 살 거예요. 재미있게. 그래, 엄마가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재미있게 살자, 아들. 50 넘고 남편 먼저 보낸 엄마도 이렇게 힘내고 재미있게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이제 고작 30대인 네가 술 처먹고 울고만 있으면 말이 되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여자들 만나서 연애도 실컷 하고 그러면서 즐기고 살아, 알겠냐? 네, 엄마. 죄송하고 고마워요. 앞으로 엄마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큰아들의 모습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달라진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여태껏 며느리들이 시댁에도 잘 안 오고
회식이고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많이 나다녔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규율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둘째와 셋째 며느리들을 불러 허심탄회하게 말을 꺼냈고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식사를 할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밖으로 나다니지 말라고 잔소리도 한 번 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큰 배신을 크게 당하고 나니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용인해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규율을 정해놓으면 최소한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는 노력은 할 테니까요. 그 대신 여전히 멋진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용돈도 주고 생일날은 꽃바구니와 백화점 쇼핑까지 시켜주고 있답니다. 그 후로 큰아들은 운동 동호회에 가입하더니만 운동의 매력에 푹 빠지더군요. 무엇인가를 몰두하면서 살다 보면 금방 또 툴툴 털어내게 될 테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외모도 멀끔하고 애가 귀티가 나는 분위기라서 어디에 가서든 여자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거예요. 다만 과거가 한 번 읽히는 애도 요즘엔 이혼이면 대수인가요? 그렇게 저희 집안은 폭풍이 한 번 요란하게 지나갔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큰 며느리는 이 상태로 쭉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가진 능력과 지력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살면서 다른 남자한테 낳은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해요. 며느리의 상간남의 능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집안도 너무 형편이 어렵고요. 어쩌면 보잘것없는 경제결력이라 헤어졌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저희 큰아들이 덥석 물리게 된 것이고요. 세상 참 무서운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디 젊은 여자애가 어쩌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참 무섭네요. 저희 집은 그 후로 평화를 되찾았어요. 저는 여전히 여동생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고 있고 둘째, 셋째 며느리들도 각자 사회생활을 하며 한 달에 한 번 식사 약속은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있고요. 임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니 머지않아 제가 진짜 할머니가 될 것 같네요. 저는 올해도 또 해돋이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는 해돋이 여행은 못 갈 것 같았는데 제가 강해져야 아들도 더 강해질 것 같아서 훌훌 털어버리기로 했죠. 다시 보러 간 해돋이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데 가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가 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을 남편이 훗날 저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날을 기다리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자식 키우는 부모들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